번째 토론의 주제는 대한민국 녹색 전환을 위한 재정 전략과 공공 투자입니다. 그린 뉴딜 재정 전략과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투자 방안을 우리 조영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이현석 우리 정의당 생태본부장님이 함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가 첫째는 불평등 문제, 또 두 번째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상징되는 생태 위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저성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와 혁신의 이름을 건다면 이 세 가지 위기가 어떻게 해결돼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수단이 바로 재정이다.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지금 3년째 긴축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 또는 뭐 균형 재정이 맞냐 뭐 확장 재정이 맞냐 이런 논쟁이 지속돼 왔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기재위원인데 기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그 실패에 가장 그 큰 문제가 바로 지난 2년간 추진됐던 긴축 재정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긴축 재정 기조를 가지고는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과 또 우리 여러 지정학적인 요인이 중첩돼 있는 한국 경제의 지금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한 그 혁신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확대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뒤늦게 올해 처음으로 기재부가 확대 재정 기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20세기 그 고성장 제일주의 시대에 인플레이션 걱정하던 그런 개념으로, 그런 균형 재정의 관점에서 만 비판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도 큰 문제지만은 지금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의 그 목표 전략을 뚜렷이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과거도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이 취지는 매우 좋았지만은 결국은 그 구체적인 전략과 그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좀 원치 않는 나쁜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기조는 옳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과연 이것이 현재의 경제 구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조언과 또 제안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점에서 좋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윤수아 원내대표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저희 자료집에 있는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토론회는 자장을 맡으신 박진희 위원장님께 진행을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그린 뉴딜의 전략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한 두어 달 정도부터 그 내부 토론 및 내부 정책 토론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첫 번째 그동안에 이제 진행된 그 전략 내용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그린 뉴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역시 이제 그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부의 투자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그린 뉴딜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저희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 부분들은 이 정부의 재정 전략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전략의 내용 부분들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토론하는 그런 그 첫 번째 굉장히 그 토대를 다루는 그런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에 앞서서 참여해 주신 그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한 2~3개월 정도 지금 그린뉴딜 위원회와 관련한 토론이나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아직도 전체적으로 조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그린뉴딜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주제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공투자 방안과 구체적인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은 사실 그것이 이 그린 뉴딜 전체의 A부터 Z까지입니다. 전부 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시 좀 취합해서 다시 총합적으로 말씀드릴 자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좀 분위기는 기후 변화라는 말을 위기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위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난으로까지 표현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녹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현재 재난 상태로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산을 넘기 전까지는 뭐 요 정도에서 멈추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티핑 포인트라는 어떤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시베리아 동토층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메탄이 녹아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도씨 정도의 온도 상승 그 이상이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최근 보시면은 일부 이미 녹아서 메탄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화석연료를 다 올스톱 시키더라도 이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류는 정말 파멸적 재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인천 송도에서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 회의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인류는 산업화 이후 2도씨 목표를 온실가스 그러니까 현재 지구 온난화의 목표로 제한치로 설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최대한 2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인 1.5도씨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 작년도에 나왔었던 IPCC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1.5도씨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업화 이후의 지구의 온도는 0.87도가 이미 뛰었습니다. 0.87에서 1.5로 가느냐 2로 가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2도씨 정도의 온도 상승이 된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산호가 99% 거의 뭐 완전 전멸의 상태로 되게 되겠고요.
곤충 중에 18%, 식물 중에 16%, 척추 동물 중에 8%가 자기가 살던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최대 1m까지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의 경우에도 인천이나 군산 등 저지대에 있는 데들은 물속으로 잠기게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라는 거고요. 북극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얼음들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정도가 10년에 한 번 정도 완전히 얼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복구하기 힘든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따라서 빈곤층 또는 이 기후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2050년도까지 약 수억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1.5도 정도로 그 온도를 낮춘다면 한 1,000만 명 정도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그린 뉴딜은 모두 다 환경 문제만 생각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글에서는 사실은 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후에 빈곤이나 또는 불평등, 차별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가장 큰 또 핵심 중에 한 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단순하게 일자리만 많아지는 그런 형태는 이제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정도로 심한 인구 절벽을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이제 통계청의 보고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 구성이 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의료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역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들은 수없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한국에 맞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시야에서 기후 변화 문제와 그리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 절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뒤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한국의 위기 상태는 사실상 IMF급이다. 조금 더 표현하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나 세계 대공황급의 그런 위기 상황에 맞서서 그린 뉴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죠. 그러면 한국 전쟁이나 IMF급의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린 뉴딜의 필요성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이고요. 2013년도 이후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한동안 정체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다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냐, 산업이 발전하고 점점 많이 GDP가 증가하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1위 국가인 중국 경우에도요. 2015에서 16년도 마이너스 0.5% 감소했습니다. 미국 악당 국가로 많이 나오고 트럼프가 그레타 툰베리 앞에서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은 미국도 온실가스가 줄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머지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온실가스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온실가스가 작은 양입니다만은 계속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당 국가,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을 해외 언론들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잘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요 실선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표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2020년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그 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증가하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중간으로 떨어지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 약속했던 것보다도 최근 몇 년간 더 증가한 거죠. 그럼 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당 하는데 이제 환경부는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쩌고 있는 거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EU 실손으로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논의는 2050년도까지 넷제로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뭐 선도적으로 국내에도 많이 언급됐죠. 1990년 대비 벌써 30%를 줄였습니다. 그것을 40%, 0%까지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계속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메르켈 총리가 한 70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하지만 재정은 더 늘리진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녹색당이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있는 재정 안에서 좀 돈 더 쓰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악당 국가 내지는 잘 못하는 국가의 모범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 국가도 계속 지금은 큰 틀에서는 줄고 있습니다만은 그 폭이 너무나 작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전체 중에 약 87%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고요. 산업공정이나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는 뭐 좀 아주 작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어디를 줄여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요. 그 표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중에 36% 정도를 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40%는 석탄 화력 발전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철강입니다. 오늘 또 포스코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철강 생산 국가인 거죠. 14% 정도 배출하고 있고 철강하고 비슷한 규모를 어디서 배출하고 있느냐? 도로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배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철강 생산만큼 비슷한 정도 규모입니다. 또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또 주요 산물인 화학이 나옵니다. 화학이 약 5.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양이 4.7% 정도 됩니다. 집집마다 쓰는 보일러 그리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춥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이게 되면은 사실은 화학 제품 전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양이 나온다는 거죠. 또 단일 산업입니다만은 시멘트 생산 한 군데서만 나오는 양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약 80여 개 분야 중에서 이들 9개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려면 사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어디서 많이 배출하는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고요. 각 그 발전 자회사들 시멘트를 만드는 쌍용량에 뭐 이런 데들이 현재 전체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그럼 그간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웠었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녹색으로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는 넷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요번에 심상현 대표님께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현재 이정미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2050 넷제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걸 에너지 원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돈을 GDP가 늘어나는 대비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것이 효율이 좋다는 뜻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에너지 원단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 숫자가 크게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자동차, 철강 이런 에너지 다소비 그리고 저효율 산업들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요 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저의 평가이기도 하고 그동안 시민사회나 관련한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기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산업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몇 가지 하위 부분의 어떤 개선만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조금 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현재의 상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심지어 과거에 발표했던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못하면 평가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하고 다들 위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거는 시민사회나 일부 전문가들의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153개국 만여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느끼시나요? 한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기 멀리 살고 있는 곰이 좀 힘들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도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2030년도까지 이 정도,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이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고요. 솔직한 얘기로 계속 에너지 문제를 저는 한 20여 년 동안 봐왔는데요. 정말 이걸 어떻게 달성하지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정말 석탄 화력 발전소 40%를 다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줄일 수 있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배출 제로, 넷 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러기 위해서는 1.5도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을 2030년도까지 45%까지 감축해야 되고 2050년도에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상태로 돼야 된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 연구된 게 있느냐? 있습니다. KEI에서 관련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했고요. 과연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 가지 모델과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놓은 것은 1.5도 목표를 맞추려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뭐 녹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2050년도 정도에는 마이너스 정도의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2도씨 목표 정도를 맞추려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약간 더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선언했었던 CAT 기후 액션 트래커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 내용에 따르면 1.5도씨 목표는 739 메가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739 메가톤이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양만큼을 마이너스로 더 줄이기 위한 흡수원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고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의 전략은 이미 발표를 당에서 입장을 발표했던 것처럼 2050년도 넷제로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과거에 또는 외국에서 있었던 발표문들은 글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특히 최근에 샌더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샌더스의 그 그린 뉴딜 공약을 보면요. 2030년도까지 전기와 운송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2050년도까지 탈탄소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1경
900조 원. 언론에 얘기했더니 경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몇 번 저도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대략 2경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미국의 정부 예산이 이 돈의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를 비상 상태로 선포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 소규모 가족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동체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제로 탄소 중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순배출 제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가 유엔 중에서 약 77개 국가가 현재 이런 넷제로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법으로 분명하게 넣은 나라들도 있고요. 또는 2050년 넷제로가 너무 늦다라고 해서 2030년, 2045년을 넷제로로 법제화한 노르웨이나 또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나오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현실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상태도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33%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년대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1등 국가입니다. 설비양 기준으로 제일 많고요. 전 세계 태양광 판넬 업체 10개 중에 9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1개가 한국에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태양광 업체는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의 절반이 중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풍력과 태양광만 모았는데요.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핵발전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후쿠시마 이후에 중국이 핵발전소 100개를 짓는다, 난리가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체 전력 생산 중에 약 8%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석탄이 중심이 되어 있는 화력 발전소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고 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집에 살지만 누구는 가스 요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가스 요금을 적게 냅니다. 하지만 요금을 많이 내는데도 추운 집들이 있죠. 옛날 집들은 30년 전에 지은 집들은 지금 짓는 집들보다 에너지를 43%나 더 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30%나 더 쓰는 거죠. 하지만 경험상 더 춥습니다. 즉 단열이 그만큼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마련돼 있고 더 보강돼야 됩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운송 분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수년째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은 지금 뭐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탑 10 중에 5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우리는 테슬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산업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되면 다 좋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앞에 트렁크 앞에 본넷 뜹니다. 전기차는 모터만 달면 그냥 갑니다. 부품이 3분의 1이 필요 없고요. 따라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질 거고요.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고요. 탈핵 찬핵 논쟁을 한다고 이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얘기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바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이라고 오늘 토론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장 크게는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쓰고 또 차별도 많았고 불평등이 많았었던 이 한국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2050 대전환위원회 같은 게 설립돼야 된다. 즉 어떤 방향으로 다시 바꿀 것인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원의 순환이나 생태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 분야의 목적들도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대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방 예산이라고 했다가 안보 예산으로 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좀 포괄적이죠.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는 안보의 문제로 이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간 안보 예산에 버금가는 형태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7대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정의로운 전환 과제,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뭐 중소형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자원의 폐기물 분야, 도시 생태 분야, 뭐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의 일자리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린 뉴딜은 그만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고, 그래서도 밝혔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노동조합이 가능한 일자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통계를 통해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들이 정의당이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슬로건과 그린 뉴딜도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린 뉴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면 다 할 수 있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일부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저처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르게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고 안보 예산에 버금가는 공공투자가 필요하고, 그 공공투자의 방향은 이제 7대 부분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 부분들에 대한 그 현황 부분들을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조영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정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린 뉴딜인데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그 그린의 방점을 맞춘 그런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가 정책에 담겨 있지 않으면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린 뉴딜인데, 사실은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고 20세기의 그 세계 경제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개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세 개혁에 의해서 증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평등 문제가 완화되고
이런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딜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뉴딜 개혁이 반드시 녹색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린 뉴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학계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나 OECD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그 이전과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IMF, OECD 하면 다 신자유주의 그런 정책 권고를 했던 그런 기구들인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거시경제 관리가 거의 대부분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써야 되는, 사실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주 이유는 그 이전에 비해서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속적인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과거에는 재정 적자의 크기에 의해서 부채가 결정되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국채 금리와 경상 성장률의 이것.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인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국채 금리가 경상 성장률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는 경상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국채 금리가 워낙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에는 R이 G보다 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이랬기 때문에 결국 부채 비율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적자면은 부채 비율은 올라가는 거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요인도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사실은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초 수지가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와서 국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R이 G보다 더 작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재정 전략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거의 0%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정책까지 쓰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이제 사실은 재정 정책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이제 걸 우리가 겪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거시경제의 이력 효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을 2, 3년 방치를 하게 되면 그냥 경제의 공급 사이드, 공급 능력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이제 정상인가봐 하면서 공장 증설 같은 거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2, 3년 지나가 보면은 나중에 정부가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써도 이미 공급 능력이 축소됐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스라든가 뭐 이런 폴 크루그만이다 이런 경제학자들이 절대로 이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황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황을 극복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혹시 재정 위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제 통화가 아닌 나라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럽 재정 위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국채는 유로 표시 국채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처음에 이 유로 표시 국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명확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리스나 스페인이 발행했던 유로 표시 국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외화 표시 국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 만기 환상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재정 위기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 100% 뭐 120% 이런 데서 재정 위기가 발생했는데, 일본은 뭐 230% 이렇게 되는데도 전혀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국 화폐 표시, 엔화 표시 국채라고 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국 화폐 표시 국채를 발행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경상수지의 균형이라든가 흑자를 유지해서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변동 환율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그리스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여전히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그리스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장된 얘기다,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 이후 사실은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즉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세계 교역이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기 추세일 것이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과거와는 패턴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주의가 쭉 나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것이 예외적 현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당연히 한국과 같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일본은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외환위기 이후에 2011년 이후 사실 수출이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살짝 감소한 나라고요.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간 증가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분기별 수출로 그래프를 그리면 더 명확합니다. 사실상 2011년서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죠. 수출이 사실상 정체였고요. 하락하는 상황도 있었고, 2017년, 2018년에 반도체에 의해서 사실은 반짝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출 정체는 2011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사실은 겪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수출이 쭉 증가하던 나라가 갑자기 수출이 정체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1년부터 쭉 떨어져서 2016년에 이미 72%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살짝 올라간 상황이죠.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조업 가동률이 가동이 안 되는데 공장 증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상황의 그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커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서 소비를 해줬지만 그거 갖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건설 경기 부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건설 수주가 증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는 가계부채 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건 사실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 투자가 이렇게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건설 투자율이 감소했지만은 사실은 감소했다고 해봐야 이때보다는 사실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상수지가 사실은 흑자입니다. 흑자. 경상수지가 2011년 이후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우리가 보셨듯이 수출은 2011년서부터 사실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는 놀랍게도 2011년부터 엄청나게 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잘 돼서 발생하는 흑자가 아닙니다. 수출은 정체 상태인데 경상수지가 그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의 60%, 70%는 사실은 지금 해외 증권 투자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어마어마한 적립금의 40% 정도는 지금 해외에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총 저축률이고 이게 총 투자율인데 이 갭이 바로 순수출이고 아까 얘기했던 경상수지 흑자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왜 발생하고 있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이 정체,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수출 정체보다 수입의 둔화가 더 커졌기 때문에 순수출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저축이 투자가 이 옛날보다 많이 하락했죠. 저축은 소비를 안 하니까 살짝 증가했죠. 기업들도 유보금이 많이 늘어나서 저축률이 증가했고요. 이 격차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을 2014년, 15년 한국 보고서에서 IMF가 계속 박근혜 정부한테 뭐라고 권고했냐면 너네들은 지금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과대한 저축 투자 갭, 내수가 부족한 현상. 그래서 너네들이 자꾸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긍정적 지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내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공고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확대라는 그런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건설 투자 증가라고 하는 경기 부양 정책, 내수 확대 정책을 썼던 거죠. 건설 투자 증가도 결국 내수 확대 정책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확대라고 하는 그런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 증가라고 하는 그런 내수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수 확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고요. 과거에 우리의 GDP 성장률이 3%라고 한다면 기업 소득 증가율은 4%, 5%고 가계 소득 증가율은 3% 미만이고 이렇게 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가계 소득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낮고 기업 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으니까 결국 가계 소득 비중이 계속 감소한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경제가 이때가 나쁠 때가 아니에요. 3%, 4% 막 이렇게 성장할 때인데 계속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던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쓰면서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율이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증가한다면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불행히도 2019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불황을 겪고 있고요. 예측에 의하면은 이거는 다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까지의 소비 지출이 1.7% 증가하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간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이미 드러났듯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갖고서 현재와 같은 불황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갖고 경제를 견인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불황 상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투자율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이 투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설 투자가 우리가 워낙 OECD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갔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 확장 재정 정책을 쓰면 정부 지출을 한 1조 원 정도 증가시키면 승수 효과는 한 1.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발생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재정 여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평가를 했는데 호주, 독일, 뭐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양호한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했을 때 141개 국가 중에서 그 13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특히 그 분야별로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는 세계 1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당분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흑자가 지금 이렇게 GDP의 2.8% 정도 발생하는데요. 지금 재정 안정화를 지금 해야 한다고 국회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 조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정안이 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 2, 3년 뒤, 4, 5년 뒤에 된다면 국민연금 흑자는 어쨌든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저축률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저축 투자 갭은 더 확대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 5년, 7년 뭐 이 기간 동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20년 정도의 격차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뒤를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2050년대 말이 되면 우리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을 더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재정 확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장기 재정 전망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악화되느냐 이거를 했는데 2040년에 65% 국가 채무 비율이 65% 정도, 2050년에는 한 8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의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조세 수입이 하락하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지금 230%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유럽의 성장 안정 협약이 60% 정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게 꼭 우리는 조세부를 증가시킬 그런 여력이 아직도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네. 그 일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저축과 투자 갭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이 엄청난 그 저축 투자 갭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고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도 사실은 저축 투자 갭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고 경상수지 흑자가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의 적극적인 그런 그린 뉴딜 투자를 못하고 해외로 그 투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대외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가 그런 일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재정 지출입니다. 재정 지출이 일본이 계속 국가 채무가 증가하니까 사실은 사회복지 지출, 이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에 들어가면 사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면서 재정 지출이 또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또 사실은 또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해서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재정 지출은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재정 적자가 심화된 굉장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역플라자비를 겪으면서 일본이 이제 그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SOC 공공 투자를 확대시킵니다. 요 까만 게 뭐냐면은 공공 투자를 대폭 증가시키면서 그러면서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그 요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라자비에 의해서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수출이 정체되고 이러면서 일본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 SOC 투자를 강력하게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썼던 것입니다. 이게 국가 채무가 증가했던 주 이유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투자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는데 사실은 몇백 가구 살지 않는 섬에다가 연유교를 건설하는 이런 식의 SOC 투자를 10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지 모르지만 일본의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늘리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오게 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계속. 그런데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니까 공공 투자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계속 일본이 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일본을 반면교사로 일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20년의 격차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SOC 투자, 공공 투자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데 재정을 다 소모를 해버리고 그리고 재정 여력을 상실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장기적인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투자를 해서 일본과는 다른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 지점에 와 있다. 사실은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로에 와 있다. 그 결정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